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3대 지수가 약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날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택 관련 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발표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날 마감된 FOMC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관망세를 보인 것이 투자자분들께 실망감을 안겨주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FOMC 내용과 함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발표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들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종목별로는 최근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IT 관련주와 화학주가 약세 보였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49.1로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오르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장중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날 있었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 내렸고 S&P 500 지수는 0.3%, 나스닥도 0.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중국 지표 호주와 또 그리스의 재정 긴축안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한때 유럽 구매 관리자 지수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가 국제 채권단과 재정 긴축 패키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여기에 페이스북의 분기 매출이 32% 급증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상승세에 영향을 줬습니다. 나라별로는 영국이 0.12% 상승했고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27%, 0.59% 올랐습니다. 이틀간 열린 미국의 10월 FOMC 회의 결과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통해 시중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저금리 기조를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에서 매달 40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무기한 사들이는 QE3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초저금리 기조도 애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되살아나고 경기가 회복 국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물가 불안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에 기인한 만큼 인플레이션 부담은 별로 없으며 물가 상승률도 안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스가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와 긴축 시한을 2년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스 재무장관은 독일 정부를 비롯한 채권단과 긴축 시한 2년 연장을 조건으로 135억 유로 규모의 새 긴축안에 합의해 이를 다음 주 의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이 같은 합의안을 25일 EU 실무그룹 미팅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의회에는 재정긴축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 2개 법안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의 이런 발표에 대해 EU 집행위와 독일 정부는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엔 보잉의 3분기 실적 살펴보시겠습니다. 연간 전망치를 상향하며 예상보다 나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보잉은 3분기 중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순이익이 10억 3천만 달러, 주당 1달러 35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의 11억 달러로 주당 1달러 46센트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했던 1달러 13센트는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0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보잉은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높여 잡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80달러에서 4.95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매출액 전망치도 805억에서 82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기업 실적에 이어서 주택 지표도 호조 보였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연율 판매량도 38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인 38만 5천 건을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평균 주택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7% 오른 24만 2,4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주택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진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과 또 인구 증가가 주택 수요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난과 대출 요건 강화는 확고한 회복세로 돌아서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준이 이틀간의 FOMC를 마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는 3차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던 연준이 이번 달에는 관망 모드로 돌아선 것 같은데요.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QE3를 발표를 했었죠. 그런 부분의 그런 여파로 인해서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이틀간 회의는 비교적 관심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그 현재 유지하고 있는 QE3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은 10월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끝내고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현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매수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현재 시행 중인 QE3의 모기지 담보부 증권 매월 400억 달러의 매입 규모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확인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정책 금리도 변동이 없었고요. 현재의 낮은 금리 수준을 2015년 중순까지 이행한다는 입장도 불변한 상태였습니다. 지난 9월 FOMC 성명서와 다른 부분은 문구에서 약 3가지 부분인데요. 가계 지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 의욕이 다소 정체 국면이다라는 우려가 현재 입력이 됐습니다. 일부 에너지 가격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물가 불안 요소는 적절히 현재 통제되고 있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도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현재 QE3의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리치먼드 제프리 레커 연은 총재는 올해 내내 현재 연준의 의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 매파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9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더디지만 양적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그나마 미국의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회복세는 역시 주택시장이 이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역시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이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연준의 카드가 시장에서도 훈풍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9월 신규 주택 판매 수치가 전월 대비 5.7%가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는데요. 기조적으로도 8월에 이어서 9월에도 이런 신장세가 현재 유지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의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다소 현재 북돋고 있다는 점도 신규 주택 판매의 수치뿐만 아니라 평균 매매 가격도 상당폭 현재 올라온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매매 가격은 몇 개월 전만 해도 약 18만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이번 9월 수치에서는 24만 달러까지 올랐으면서 주택 가격의 인상도 아주 인상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 규모는 약 4.5개월 수치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공급 규모는 2005년 10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공급 규모가 현재 좀 더 늘어난다면 주택시장의 온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실적 발표 기업도 있었죠. 이 보잉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 어닝 시즌 중간 평가까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은 보잉이 가장 좀 두드러진 내용이 있습니다. 네. 다른 기업들도 좀 있긴 했는데요. 역시 시장의 관심사는 보잉에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잉은 순이익이 10억 3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1달러 35센트, 예상치는 1달러 13센트였는데요. 이를 넘어서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순이익은 지난해 11억 달러 대비해서는 다소 좀 처진 흐름이고요. 그렇지만 매출액은 13%가 늘어난 200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올해 실적 전망치를 소폭 상향한 부분인데요. 종전 4달러 73센트에서 밴드를 4달러 80센트와 4달러 95센트로 다소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보잉의 CEO인 짐 맥러니 CEO는 연금 지출 비용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9월에 상업용 항공기를 149대나 수주함으로써 캐시플로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점을 특징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실적의 중간평가를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S&P 500 기업의 186개 기업이 현재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59%가 순이익을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로 발표가 됐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매출액을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38%밖에는 현재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비추어 보면 그만큼 현재 글로벌 수요가 부진하다는 점을 그대로 목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잉은 증대를 했지만 이렇게 하향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캐터필러와 3M, 듀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UPS 등 경기 민감 체감 지수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네. 또한 IT 기업에서는 광고 수익에 따른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이 현재 조금 어려운 국면이라면 페이스북은 이보다는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텔과 IBM 등은 다소 부진한 그런 흐름이고 은행주에서는 2분기 실적이 좋았던 웰스파고가 다소 부진한 반면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이 수익 신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티는 비크람 펜디트 CEO의 교체를 인해서 수장이 교체되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반면 모건 스탠리는 상대적으로 은행주 중에서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국면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그리스 소식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가 추가 긴축안을 도입하는 대신에 긴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과 EU 쪽에서 이를 또 부인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초안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뭐 장장 3개월 동안 트로이카 실사단과 그리스의 실사 보고서 문제인데요. 그리스 현지에서 그리스 스투나나스 재무장관이 이 초안을 가지고 긴축의 2년 연장에 현재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슈이빌레 독일 재무장관이나 EU의 사이먼 오코너 대변인은 아직 트로이카 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로 추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그리스는 국채 상환이 다음 달 15일 날 닥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인 구제금융 135억 유로를 다음 달 중순까지 받지 못하게 되면 현금이 현재 바닥이 날 형편이라서 그리스의 긴축 연장 합의안이 내달 10일 의회 표결을 통과한다면 예정대로 디폴트 상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유럽 중앙은행 드라기 총재가 간밤 독일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네. 그 재정불량국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독일 의회 방문은 그간 ECB의 가장 반대 입장을 보였던 독일의 의원들과 독일의 입장을 좀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 계획적인 방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드라기 총재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 중인 OMT 프로그램이 유로존 리스크의
특별한 부분을 상당 부분 현재 희석시키는 작용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독일 의회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OMT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들어가야 되는 신청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독일이 우려할 정도로 상당 부분 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유로존의 내용들은 제한적이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어제장 마감 상황과 주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내 증시 또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개파락 출발한 이후 좀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1910포인트까지 풀썩 내려앉았더라고요. 어제 코스피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하락했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어제장 12포인트 하락하면서 1913.96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약 3천억 원대 넘는 매도세 보이면서 역시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보였는데 개인이 1,100억 원대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8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은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짐에 따라 코스피 증시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3개월 만에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요? 네, 우선은 외국인 기관 매수 상위 종목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인 현대건설과 한진해운 그리고 신한지주, 한국타이어,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매수세 보여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비교적 매수 상위 크게 해주는 모습 보였는데 삼성전자 기관이 58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였고 그 밖에 SK하이닉스 호시적 발표 이후에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밖에 NHN과 LG전자, SK텔레콤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 보였다는 점 정리해 드리겠고 반면에 외국인은 기관이 많이 산 삼성전자에 대해서 매도세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외국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948억 원대 매도 우위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470억 원대 NHN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SK텔레콤에 대해서 매수세 보이면서 삼성전자와 SK텔레콤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확실하게 방향성을 다르게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이 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호남석유, 현대차, LG화학, 한진해운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업종 특히나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도세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소폭이나마 또 상승세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5일선에 대한 지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역시나 대세 상승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이 좀 양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세로 마감 전환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35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다는 점 거래소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완전히 좀 정반대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약간의 코스피 시장의 불안감이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는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상대적인 강세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 화학과 운송 장비주를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팔고 있더라고요. 어떤 업종이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 보였습니까? 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수 매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통업종이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한 업종 상당히 좀 많았는데 화학과 운수 장비, 은행, 증권업종 약간의 경기 민감 업종과 그리고 금융업종 쪽으로 매도세가 집중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일장 강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음식료 그리고 보험, 통신업종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역시나 경기 방어 그리고 내수주 관련 업종으로 강세 흐름 보였다는 점 역시나 약세장 흐름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들의 반사 이익이 눈에 띄었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약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건설, 증권 업종이 큰 폭의 좀 하락세 보였습니다. 특히나 운수장비 3%대 급락세 보임에 따라 갖고 역시나 약간은 추세가 꺾였다는 점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일장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라든가 SK하이닉스, 동화제약이 될 수가 있는데 먼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성격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SK하이닉스 예상보다 좋은 실적 발표 이후의 기대감 그리고 동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베이트 관련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빠르게 펀더멘탈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반등했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좀 쉬어가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내수 관련 업종들은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해봤는데 이어서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좀 상승 흐름 보이는 업종 많았다라고 정리해드리겠는데 먼저 금속과 기타 제조, 음식료, 담배 업종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띄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운송업종과 디지털 콘텐츠 업종 그리고 통신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하락세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이었다는 것은 역시나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세 보였다는 점 IT 부품 쪽으로 투자 심리가 약간은 좀 쏠려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카지노 업종 역시나 경기 방어와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 다시 한번 대선 관련 테마뿐만이 아니고 IT 부품이라든가 그리고 내수주 관련 테마주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어제 수급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외국인의 매도도 계속 출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우선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율적인 측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실적 둔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역시나 3분기 실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세 보이고 있고 어닝 쇼크에 가까운 그런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얼마만큼 이러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얼마만큼 받아주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을 조금은 하락에 대한 하방 경직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형태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매도 물량에 따른 부담감 계속적으로 지수에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수급적인 측면 꼭 체크하자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은 전강 후 약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 막판 들어와서 좀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한 줄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우선은 기간 조정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 따라서 내수주 중심의 포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 업종 쪽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전략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작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실적을 겸비한 종목 그리고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해드리겠고 탑픽은 음식료라든가 여행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까지도 한 번쯤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좀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보다는 좀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즈인베스트 심기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닝 시즌에 이르면서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진한 실적으로 신저가를 쓴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시장이 내수주 위주 그런 민감주들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현대차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최근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이 국내 증시에서 이달에만 163개 종목이 50주 신저가를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보다 한 100여 개의 종목이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 실망감이 좀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치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주가가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시장의 답답한 모습은 아마도 좀 미국 시장의 어떤 대선이 좀 끝날 때까지 11월 초까지는 이런 민감주들의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좀 상당히 하락폭이 컸던 이 기아차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신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볼 텐데 일단 기아차의 주가의 하락의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바로 3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이면에는 앞으로 내년에 추후에 EPS 성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좀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기아차가 현대차 대비해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던 이유는 현대차 대비한 높은 성장성을 유지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은 좀 수렴되는 구간이 아닌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우리가 2013년도 현대기아차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을 좀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EPS 성장률을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 현대차가 한 18% 정도 성장을 하게 됐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 30% 정도 성장을 하게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 현대차가 한 8%대 그리고 기아차는 한 10%대 정도로 이러한 차별화된 그러한 수준이 약간은 축소 이런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기아차의 프리미엄의 근거가 됐던 이 부분이 좀 약간 희석되는 이 부분으로 더 크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가 지금 실적 부분에 의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보자면 우리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현상만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또 안 좋았던 이유 자체가 이러한 파업에 대한 부분이죠. 국내 공장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물량 증대 효과 이 부분이 파업 부분으로 인해서 주간 이교대 실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도 좀 영향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환율 때문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공장의 그러한 비중이 40% 정도 이 부분 되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익스포저가 좀 큰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영향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파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상태죠. 앞으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오버타임 생산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표면적인 부분만 보자면 K3 같은 경우 중국에서 지금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판매를 시작하게 됐고 9월 달에 출시가 된 K3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인기가 많죠. 지금 폭발적인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고 소렌토라든가 K5 이런 부분도 판매 호주가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부분을 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올해 판매 목표 같은 경우는 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지만 판매 목표도 달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해외 판매 부분인데요. 이러한 해외 판매 부분도 계속해서 유럽이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는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4분기 때도 또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닌가. 4분기 때 또 계절적인 성수기도 맞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업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국내 공장 생산의 정상화 부분 그리고 아까 생산 차질 만회를 위한 오버타임 생산 부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만회되고 있고 안 좋은 부분이 점점 좀 해소돼가고 있는 이러한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강점이 이런 디자인 경쟁력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빠르게 또 개선되는 품질 부분, 브랜드 인지도 이런 이미지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미 지금 재구매율 조사를 했을 때는 토요타라든가 쉐보레를 좀 앞지르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고 있고 생산 능력의 확장 부분 2014년도에 완공 예정인 중국 3공장 이 부분도 시장의 어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에서의 좀 성장 부분을 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악재 부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데 이 부분은 주가에 좀 거의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하게 되고 내일 기아차 실적 발표하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좀 주가의 흐름은 좀 약간의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딱 그 기점으로 해서 딱 변화가 된다 이 부분은 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서서히 좀 접근을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반등을 노리고라도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장기 이평선마저도 이탈돼서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잘
유지를 해주던 외국인들의 매수세마저도 약간 꺾이는 상태죠. 이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일단은 그 매수가를 제가 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그 부분은 이제 6만 원 좀 이하에 더 내려온다면 그때는 한번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라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는 6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이런 반등이라든가 앞으로의 좀 긴 시각에서 봤을 때 한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관점으로 기아차를 좀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좀 급락세가 나왔던 기아차에 대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融정호영 전문가와 오늘장 시장 전략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차익 매물로 이틀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는 1,900선을 다시금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먼저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900선이 지지가 되거나 만약에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올라갈 때 저항선이 강한 것처럼 내려갈 때 지지선도 강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점 매수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1,900선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장중에 깨진다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할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 전제가 있죠. 해외 증시가 이제 대폭락이 없다는 전제가 깔리는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 아마도 1,900선 지지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기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추세적 하락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불변입니다.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저는 하락한다고 여전히 확신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서비스로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강연회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대폭락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언젠가 저점을 짚고 나서 엄청난 상승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일본처럼 초중장기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제가 무려 3년에서 4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초단기 반등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락이 기다리고 있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요. 엄청나게 한번 상승할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그냥 무조건 홀딩하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반등 나와봤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하다가 다시 저점에서 사게 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막을 보시면요, 미증시에 대한 기술적 흐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우존스가 드디어 이제 7월 24일 이후로 이제 61선을 이탈했습니다. 제가 항상 61선 말씀드렸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은 121선이 만약에 여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하락이 완전히 확인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그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다우존스인데요. 파란색 61선입니다. 61선을 현재 확실하게 깬 상태죠. 그래서 이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탄력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좀처럼 쉽게 회복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보면 빨간색이 있거든요. 빨간색 라인이 이게 121선인데 이게 이제 조만간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매주 수요일 밤에 그 교육시킬 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중기 상승과 하락의 확인과 그러니까 시작과 확인은 60일과 120일이다. 이건 똑같아요. 우리나라 증시는 해외 증시는. 그러니까 60일이 돌파가 되면 중기 상승의 시작, 120일이 돌파되면 이제 중기 상승의 확인인데 반대로 60일이 이탈하게 되면 중기 상승이 하락의 이제 시작이 되겠는 거고요. 120일이 이제 이탈되면은 중기 하락이 확인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수급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3,192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해줬거든요. 근데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7월 13일 이후로 3천억 이상 순매도했던 것이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무려 3개월도 넘었죠. 한 3개월하고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요. 어제까지 그 12월에 대한 그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가 1만 계약이 다시 돌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해외 증시로 보나 국내 수급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1900선이 지지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빠진다. 이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고요.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앞으로 중기 바닥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은 절대로 무리하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1900선 지지가 이어질 것이다. 이탈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께 전략 좀 세워봐 주시죠.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볼까요? 네, 간단합니다. 그냥 1900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 정도로 좀 많이 좀 해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1900 쉽게 깨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또는 이제 1박 2일 코스 정도가 딱 좋습니다. 초단기 또는 1박 2일 코스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샀다가 오후에 팔든 뭐 오전에 매도와 매수가 완성이 되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잘해야 1박 2일 코스. 그러니까 오늘 샀다 내일 던지는 거죠. 길게 볼 시점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지수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1900선이 깨지면 0에서 25%. 이럴 때는 정말로 이건 정말 던지기 아깝다. 그런 종목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 것만 홀딩하고 공략하는 것이지 보편적인 오랑주 지수와 연동하는 종목들은 들어갈 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설프게 약간 내려왔다고 들어갈 때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고객관리형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공개해드리겠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1순위가 코덱스 인버스입니다. 7,400원 매수 이후에 한 번도 정리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건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무려 50에서 80%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보통 개별주 10%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1, 20% 수익 나는 것보다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조금만 수익이 나도 이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큼 하락한다고 보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라고 소리 안 하겠죠. 그래서 이 1순위고 그다음에 문재인 관련주는 한 20% 평가익 상태에서 좀 계속 보유 중인데요. 제가 이제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는 문재인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 끌고 갈 예정이고요. 테마주에 관련된 것은 제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발표해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초단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황에 따라서 우량주든 개별주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나올 때가 됐다. 오늘 지수가 너무 한번 밀렸는데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책입니다. 이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냥 못 얻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평택촌놈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7월 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간망하자 그럴 때, 오히려 던지자 그럴 때, 그때 100% 사인 냈잖아요. 그때 또 끌고 가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투자는 뭐냐면 상황에 맞게 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하고 보수적으로 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이게 바로 고수예요. 단기에 뭐 무슨 이상한 개별주 들어가서 뭐 폭등하는 거 잡는다. 이거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도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맞게 대응해 주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위험관리가 첫 번째라는 거죠. 제가 정석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위험관리와 수익축을 동시에 고려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수익축보다 위험관리가 앞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락할 때 살아남으면 상승할 때는 바보가 아니면 돈 다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보다도 위험관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관리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9월 중순만 해도 제가 했던 말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결국 지금 믿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해외증시 한번 보세요. 결국 내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내 수급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쉽게 1900선이 이탈되지 않으니까 이번 주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오늘하고 내일이죠. 이틀 정도는 단기 매매 잘 하시자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철저하게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위험 관리에 주력하면서 단기적으로만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최근 테마주들이 이상 급등을 보이는 동안 대주주나 임원들이 주식을 팔아서 논란이 됐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개정안에 따르면 테마주와 같이 특정 상장회사가 투기적 수요로 단기간 주가가 급등할 경우 임원이나 대주주 등의 주식 매도가 금지됩니다. 또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권선물위원회가 2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같은 방안은 정치 일정과 관련해 최근 테마주들이 출렁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작전 세력은 물론 해당 상장회사 최대 주주나 임원 등까지 테마주들이 급등하는 틈을 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미래산업과 써니전자, 아지텍 WB, 이지 등 정치 테마주들의 최대 주주나 임원들이 주가가 치솟는 사이에 주식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챙겨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6월 이후 테마주 기승에 따른 투자 손실 가운데 99%가 개인 투자자들이었다면서 이런 추세에 편승해 일부 대주주나 경영진이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보유 지분을 팔아 차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가 빈발하고 있지만 법적 규제 장치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선박 발주 감소로 조선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해외 선주사들의 계약 취소와 미이행까지 겹치면서 사면 초과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죠.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사모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업체들은 요즘 대만 선사인 TMT가 발주한 선박 10여 척의 건조 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TMT는 자금난에 빠지면서 우리 조선사의 대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현대사모중공업의 경우 TMT가 지난 2010년 발주에 이미 건조가 끝난 8만 4천 톤급 벌크선 7척의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수금만 받은 상태인데 배를 오래 갖고 있을수록 손해만 보기 때문인데요. 이들 선박의 현재 가격이 계약 당시보다 1천만 달러 이상 떨어져 재매각을 해도 손실 보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대우조선해양도 TMT에서 수주의 건조가 끝난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을 다른 선사에 재매각해야 할 처지입니다. TMT는 이들 선박을 2007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했으며 성가의 10%를 선수금으로 낸 뒤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 당시 1억 5천만 달러에 달하던 원유 운반선 가격은 최근 1억 달러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선사들이 아예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말 미주 지역 선주가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용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1조 2,100억 원 규모의 드릴십 한 척과 반잠수식 시추선 한 척의 발주 계약을 취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계약한 국내 선주사의 폐업으로 1,100억 원 규모의 석유 제품 운반선 2척의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달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실시 이후 넘치는 유동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넘쳐나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금액은 5,5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채권의 순투자 금액은 마이너스 1,600억 원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던 9월과 비교하면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입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데다 원화 강세 같은 요인으로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7%로 낮췄고 원달러 환율도 1,100원대로 오르내리면서 점차 원화 강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8월에서 9월 한국에 많이 투자한 데다 9월에는 채권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10월에 조금 나가는 건 맞지만 9월에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추세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려는 수요와 미국과 유럽 증시가 많이 빠져 이쪽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 이 일각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둔화, 매도세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양적 완화 효과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국제금융센터 부장은
예전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 외국인 자금이 길게 들어오고 천천히 빠졌는데 요즘은 그 기간이 짧다면서 앞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상승 효과도 약발이 금세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실제 1월에서 2월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로 1조 유로 가까운 돈이 풀리자 우리나라도 자본 유입이 1월에서 2월 크게 늘었다가 4월에서 6월에는 다시 조금 빠졌다며 7월에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양적 완화 시사와 미국과 일본 등에 있던 양적 완화에 7월에서 9월까지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고 해석했습니다. 네, 이런 외국인의 자금 유입 둔화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 인상의 영향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자동차와 IT 분야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었죠. 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와 파급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와 휴대폰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수출 가격은 2원 10전밖에 올릴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율 변동분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하면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휴대폰의 환율 전가율이 낮아 환율 하락 시 채산성 악화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9월 수출 품목별 채산성을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전체 공산품은 1.9%, 휴대폰은 4.4% 줄어들었습니다.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은 환율 영향력을 줄이려면 가격 경쟁력보다는 품질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당국도 미세 조정을 통해 환율 움직임에 대한 불안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자본 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뉴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